북한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김 씨 일가의 전담 의료 인력 한 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포착된 순간 보위부는 밤새 비상동원을 걸었습니다. 멸족까지 언급된 내부 문건이 돌기 시작했고 국경은 즉시 봉쇄되었습니다. 그는 상위 1%만 접근할 수 있는 최고위 의료팀 소속이었습니다. 그가 없어지자마자 절대 외부로 나가선 안 되는 김 씨 일가의 건강 기록 일부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는 왜 그 기록을 목숨 걸고 들고 나왔을까요? 그리고 절대 도망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그는 왜 탈출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드러나는 이 정보는 정말로 북한 내부에서 새어나온 것일까요? 지금 감동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인간은 두려움 앞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올해 42. 한때 저는 북한 최고 권력층, 그 중에서도 김 씨 일가의 의료 전담팀에서 근무하던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며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일조차 조심스럽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선가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꺼내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숨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땅에서 제가 어떻게 인간으로 버티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중심에는 제가 직접 다루었던 김 씨 일가의 은밀한 건강 정보, 그들이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된다고 믿었던 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저에게 주어진 직책은 특권처럼 보였습니다. 전용 차량, 자체 발전기가 있는 의료 건물, 외부보다 풍족한 약품. 하지만 그 모든 겉모습 뒤에는 숨막히는 통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동하는 동선은 모두 보고되었고 제가 진료한 기록은 매일 밤 보위부 요원들이 회수해 갔습니다. 책상 위에 남긴 한 줄의 메모, 환자의 혈압 변화 하나까지 보고 대상이 되었고 그중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각 불려갔습니다. 동무, 오늘 검사 수치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시오. 짧은 질문이었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설명 방식, 말투, 눈빛까지 분석하듯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제가 의사가 아니라 감시 대상이라는 사실을 매일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인가? 아니면 비밀을 지키는 관리인인가? 이 질문은 어느 순간 제 삶 전체를 흔드는 균열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김 씨 일가의 주치의팀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들의 세계가 완벽하게 통제되고 차갑게 유지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 두려움을 감추는 역할을 맡은 셈이었습니다. 그들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이었고 의무기록은 곧 권력의 약점이자 위험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의 일부를 손에 쥔 채 국경을 넘었던 그날, 제 목숨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사람들 속에 섞여 지내지만 제가 본 진실은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겁게 눌러 앉아 있습니다. 말하면 안 될 것과 말해야 할 것 사이에서 오랫동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은 저를 괴롭히면서도 동시에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두만강의 얼음 같은 물을 건넜던 밤, 저는 모든 걸 버리고 나왔지만 두려움만큼은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 차가운 감각이 발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를 옥죄던 침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제가 다시 인간으로 서기 위해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닿을지 저 자신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그리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 꺼내는 첫 고백입니다. 북한에서의 제 지난 날을 떠올리면 이상할 만큼 고요한 장면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일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평양 외곽에 있는 의료특구 단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돈된 거리와 규칙적인 보급, 그리고 늘 통제된 전기 공급 덕분에 비교적 안정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안정은 어디까지나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유지되는 안정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매일 다르게 조정됐고 난방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갑자기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불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불편이 의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하루는 대부분 병동과 연구실 사이에서 흘러갔습니다. 김 씨 일가의 의료팀은 일반 병원과 달리 외부 환자가 없었고
특정한 대상만을 위한 공간답게 언제나 정숙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상황을 예측하고 보고하는 일에 더 가까웠습니다. 혈액 수치 하나, 미세한 체중 변화, 심장 리듬의 흔들림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상부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가족과의 일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아이와 함께 살았지만 저는 일과를 마치고도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가족 대화조차 누군가 듣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고, 아이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딸아이가 말을 꺼내려 하면 저는 항상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그 습관은 어느 순간 당연한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감정도 앞에 내세우지 않는 타입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한 이유는 성격이 아니라 저 때문에 혹시라도 위험이 닥칠까 두려워서라는 것을. 의료특권층에 속한 제 직업은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였지만 조금만 틀어져도 바로 표적이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작은 평온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먹는 국수 한 그릇, 딸아이가 손수 접어 만든 종이학, 아내가 저를 위해 숨겨두었던 따뜻한 숭늉 한 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언제나 조건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오히려 평범함에 집착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가족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진료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병동의 정문은 늘 닫혀 있었고, 통제된 구역 밖으로 나갈 때마다 허가증을 2번, 검문을 3번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야. 그래도 가족이 옆에 있지 않나. 하지만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불안이 항상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감시원들의 시선이 더 오래 제 행동을 따라오는 듯했고, 보고 문건에 대한 질문은 점점 더 세밀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불안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다가오는 균열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 시절에 저는 정말로 평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조용한 폭풍 속에 살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 답을 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처음으로 어딘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찾아온 건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작다고 느껴졌지만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꾼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특수병동에서 기본 검진을 마치고 기록을 정리하던 시간이었다. 저는 장부를 정리하려고 서류함을 열었고 그 안에서 평소와 다른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깨끗했고 도장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서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팀에서 오가는 모든 문서는 도장과 번호가 있었고 기록 누락은 곧 보고 누락으로 간주돼 조사가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누가 이런 걸 남겼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익명 메모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짧고 떨린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바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병동 안에는 항상 보위부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작은 표정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메모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류함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도 한동안 장부 위에 손을 올린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가 남긴 걸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나를 위협하는 것인가? 아니면 돕는 것인가? 그날 오후 진료가 끝나갈 즈음 보위부 소속으로 보이는 한 요원이 병동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외투, 흰 장갑, 그리고 주변을 스캔하듯 움직이는 시선. 요원이 제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잠시 안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가자 아내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조금 피곤해서. 하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려 있었고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딸아이가 제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모로 가득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 도대체 무엇을 조심하라는 뜻일까?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까? 저는 메모를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리려 했지만 그 어떤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누군가를 믿거나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도 기록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병동 문을 열 때마다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갑자기 멈추는 기계음, 누군가 나를 지나치며 주는 빠른 눈빛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일 뿐인가? 그러나 제 안에서 일렁이는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하루로 돌아갈 수 없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메모가 정말로 작은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의 시선 아래에서 제가 한참 전에 표적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 메모 이후 병동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너무 은밀했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감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변화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구역을 지키던 경비원이 갑자기 다른 인물로 교체됐고 복도를 청소하던 노동자도 어느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제 일정에 맞춰 준비되어 있던 의료기기가 이유 없이 점검 중이라는 표식을 달고 며칠씩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동료 의사 한 명이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 다름없는 점심, 다름없는 인사.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의 책상은 비어 있었고 개인 물품도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간호원은 작은 목소리로 고개만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없어졌다고만. 그녀의 시선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을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의료 기록을 상부 회의실로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복도 끝에서 낯익으면서도 낯선 풍경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보위부 전용 검문대가 새로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도 검문은 있었지만 이번 검문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촘촘했고 의료진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료진에게 더 많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최근 치료 대상자의 상태 변화는, 보고서에 수정된 부분은, 개인적인 연락이나 외출 기록은, 그들의 질문은 마치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려는 듯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 최근 누군가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문장은 제 등줄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한 명의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항상 말수가 적었지만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갈등도 만들지 않던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왜 한 사람씩 없어지는 거지? 메모의 존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위부 차량 2대가 의료단지를 향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붉은 울타리 사이로 번쩍이는 경광등, 차량에서 내리는 짧은 머리의 요원들, 그들의 걸음은 급했고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너무 달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는 제 옆에 앉아 종이학을 접으며 웃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등을 스칠 때 저는 숨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려는 게 무엇이지? 이 평온이 정말 지켜질 수 있기나 한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창밖 골목을 스쳐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모르게 창가에 다가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외투를 입은 두 남자가 제 집 쪽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로자이바 땀하물기드 룸촌. 며칠 뒤 그동안 느껴오던 불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예정에 없던 밤 근무가 돌연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의료팀 대부분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고 저는 몇몇 간호원들과 함께 비밀병동의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을 정리하던 중 복도 끝에 위치한 연구실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방은 특정 지시가 없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병동, 텅 빈 복도, 그리고 반쯤 열린 문,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문을 살짝 밀어 열자 안에는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았던 동료 의사, 그가 그곳에서 문서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동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깜짝 놀라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깊은 공포가 비쳐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오더니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가 이렇게 불안한 모습으로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확인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위부가 우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병동 전담팀 전체가 대상입니다.
저는 속으로 짐작했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라진 동료들, 새로 설치된 검문대, 그리고 이상하게 바뀐 일정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문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긴장된 손끝으로 문서를 펼쳐보자 그 안에는 김씨 일가의 비밀 진료 기록 일부와 의료진 이동 현황, 보고 누락 가능성을 조사한 보위부 내부 문건이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관찰 필요 인물, 당신도 조사 대상입니다. 저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숨이 억눌리는 듯했고 다리가 순간적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 일지 불일치, 추가 검증 요함.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당신이 갖고 있는 겁니까? 그는 입술을 깨문 채 속삭였습니다. 나도 조사 대상입니다. 동무들 중 누군가 이미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눈빛은 이미 포기와 절망 사이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문서를 움켜쥐고 다시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정보가 외부로 나갔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의료 기록 일부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순간 제 뇌리에 강하게 스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록을 이중 확인하려고 열람한 파일이 이상하게도 숫자가 맞지 않았던 기억, 누락된 페이지를 찾아 헤매다가 아무 문제 없다는 상부의 지시로 조용히 덮었던 사건. 그날 밤 그 동료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 폐 깊숙한 곳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게 무엇인지, 그는 어떻게 알았던 것인지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구실 앞에서 잠시 멈추며 안쪽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동료는 제 팔을 잡고 강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은 잊지 마십시오. 당신도 표적입니다. 그가 문서 일부를 제 손에 쥐어주고 반대쪽 문으로 빠져나간 순간 요원들이 연구실 문을 세게 밀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빠르게 기록 파일을 닫고 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호흡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점검 중이었습니다. 요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을 둘러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제 안의 불안과 두려움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내가 가진 것, 그들이 알고 있다고. 이제 어디까지가 안전한 경계일까?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남기고 사라진 그 문서 조각은 제 삶을 두 갈래로 갈라놓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병동은 여전히 조용했고 모두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명백한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간호원들끼리도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근무 지역을 수시로 바꿔가며 의료팀의 동선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저는 상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동무, 즉시 진료감독실로 오시오.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목 안쪽이 마르게 타들어갔습니다. 진료감독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낯익은 얼굴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위부 조사관, 그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병동을 관리해왔던 인물들이었지만 오늘 그들의 자세와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동무, 앉으시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은 천장에서 떨어질 듯 요동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첫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최근 치료 기록에서 누락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누락이라면 특별히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조사관은 문서를 탁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지난달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누락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도. 그러나 제가 그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저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명하시오. 조사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측정 기계의 오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재검을 요청했고 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계가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적, 숨조차 소리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사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나직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우리는 누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이미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누군가를 끌고 갔고 그 누군가는 제 동료였으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아직도 제 귓가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표적입니다. 조사관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최근 동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특정 인물이 당신에게 접근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동무들 모두 본래 맡은 일만 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잠시 침묵.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들은 제 표정을 오래 관찰하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동무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조사실을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고 서야 했습니다. 병동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에서 들려오는 경비견의 짖는 소리, 군인들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 머리 위에서 지나가는 드론의 낮은 웅금까지 모든 것이 제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제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은 제 안에 쌓여있던 공포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부른다는 것을. 잠시 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지킬 거야.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절박한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계속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이곳을 떠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 전체를 갈라놓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나간 이후 제 주변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고, 누군가가 내 움직임을 기록하며,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감각이 하루 종일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동으로 가기 위해 정문을 통과하는데 경비원 2명이 제 가방을 유난히 오래 검사했습니다.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했습니다.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없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뒤지던 손을 멈추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짧은 대답 하나에도 함정이 숨어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이미 제가 감시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의사들이 말을 줄였고 제가 다가가면 대화를 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료 한 명이 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그의 손짓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들었습니까?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그는 주변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새벽에 저의 호흡이 순간 멎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며칠 전 저에게 당신도 표적입니다 라고 말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결국 사라졌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동료는 다시 말했습니다. 보위부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관찰 대상, 제거 대상. 그 명단 안에 의료진 몇 명이 더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도 있는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공간 전체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전에 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담장 너머를 스치는 군인들의 플래시,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불규칙하게 울리는 경보음, 어둠 속의 모든 소리가 제가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앉아있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즘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밤마다. 그 말은 제 마지막 남은 숨까지 죄어왔습니다. 이미 감시는 집 안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커튼 뒤에서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두 남자가 우리 집을 바라보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이 완전히 꺼져갔습니다. 버틸 수도 없고 도망치지 않으면 살 수도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떠나는 것,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의 순간 어떤 작은 소리도 위협이 되어 귀를 때렸습니다. 정말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제가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는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은 새벽녘
병동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던 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울리는 난방기의 진동음조차 오늘따라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아침 회의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공기의 온도가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료진은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중앙에는 보위부 조사관 셋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조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을 넘기며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씨 일가의 비밀 의료 기록 중 일부, 특히 외부로 유출되면 큰 파장이 예상되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조사관은 문서를 펼친 채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이 자료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내부 협조자 또는 외부 접촉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을 때 제 눈에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내 이름,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 접근 이력 이상. 조사관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무, 당신은 이 자료에 접근한 마지막 인물입니다. 해명하십시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며칠 전 다시 확인하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숫자가 맞지 않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상부는 문제없다며 조용히 덮으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둘 중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저는 말했습니다. 정기 검진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조사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뿐입니까? 그 미소는 분명히 함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사관 옆에 있던 또 다른 요원이 새로운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에는 제가 몇 년 전 별도로 분석했던 비상자료의 사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보관한 적 없는 각도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의 아래쪽에 적혀 있던 메모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도, 그리고 제가 그 약점을 들고 있다는 것도. 조사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료 기록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협력자 혹은 유출자가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무, 당신이 그 인물입니까? 그 질문은 칼처럼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든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단단하게 잠겨있던 기억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동료가 말했던 마지막 문장. 당신이 가진 것,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문서 누락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지워내고 그 책임이 제게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동무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되면 결과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 말은 곧 제거 혹은 수용소 이송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그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두 다리가 휘청이며 벽을 짚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신했습니다. 내가 가진 진짜 비밀, 그 기록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기록이 의미하는 권력의 약점이 그들을 광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이 진실을 안 채로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사관들 앞에서 가까스로 숨을 이어갔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여기 남아있다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은 점점 단순한 결론으로 좁혀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죽음, 떠나는 것은 확률. 그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결코 쉽게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진 비밀, 김씨 일가의 약점을 보여주는 의료 기록의 일부가 저를 더 강하게 옥죄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록을 없앨 수도 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보증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기록은 가장 위험한 짐이기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는 공간에서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 순간 주변의 틈을 읽으려고 애썼습니다. 누가 어느 시간에 움직이는지, 어떤 시간대에 경비의 시선이 가장 느슨한지, 어느 구역에서 전기가 자주 끊기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머릿속에서만 지도를 그리고 동선을 짜고 실패했을 경우의 상황까지 계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길이라면 나와 아이도 함께 갑니다. 그 짧은 한 문장에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제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잃느니 어디를 가든 함께 있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 작은 빛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는 그때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연락할 사람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간호원이었고 그녀의 사촌이 몰래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 귀동냥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말을 꺼내는 것은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위부에 저를 넘긴다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일부러 병원 뒤편의 낡은 보급 창고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던 길을 멈춰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떨리는 기색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의사동무, 그건 생각조차 해선 안 되는. 저는 그녀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경을 넘길 수 있는 사람.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제 옷깃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 얘기만 해도 위험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까지. 목숨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사촌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보증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연락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절대 눈에 띄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감시의 실상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브로커와의 연결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길밖에 없군요. 우리는 둘이 마주 앉아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현금, 최소한의 물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이동 계획, 그리고 딸아이에게는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이라고 설명하기. 하지만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들키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뷰로케어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 도망강까지 정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 브로커와의 접촉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3일 뒤 간호원은 짧은 메모 한 장을 제 주머니에 밀어넣었습니다. 오늘 밤 23시 병원 뒤 폐창고.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시선이 제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듯했고 책상 위 서류를 넘기는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밤 11시 저는 숨을 최대한 죽이며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하게 가려진 어두운 곳에서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을 빠르게 스캔하듯 보았고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시간 없다. 바로 이동한다. 그들은 제게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을 넘겼거나 혹은 많은 사람을 버렸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가족을 데리러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힘들게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순찰대의 플래시가 교차하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교대 시간이다. 3분뿐이다. 집 문을 열자 아내와 딸은 이미 준비된 작은 가방을 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뒤로 두며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낡은 커튼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의료단지 뒤편의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지도를 꺼내 짧게 설명했습니다. 30분 뒤 차량이 온다. 국경까지는 2시간. 오늘은 경비가 많다. 말없고 속도만 맞추면 산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두꺼운 회색 외투를 건넸습니다. 천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옷,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색. 잠시 후 작은 화물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짧게 말했습니다. 화물칸 안은 냉기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천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철판 진동이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딸아이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그 손은 지금 이 순간 제게 남은 유일한 인간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국경 근처 숲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손짓으로 조용히 내리라고 했습니다.
차량은 곧바로 뒤로 빠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숲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는 순찰대의 무정이 잡음, 군인들의 군화가 눈을 밟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울리는 개짖음.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말하지 마라. 호흡도 줄여라. 우리는 얼어붙은 땅을 밟으며 두망항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먼 곳에서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순찰조가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뛰어. 우리는 말없이 뛰었습니다. 눈 위를 밟을 때마다 거칠게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찬 공기가 폐를 찢을 듯 들어왔습니다. 순찰대의 플래시가 갑자기 우리 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거기 서라. 군인의 외침이 어둠 속을 찢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마자 브로커는 몸을 돌려 우리를 밀었습니다. 강으로 가. 지금. 두망항 앞에 도착하자. 얼음은 부분적으로 깨져 있었고 검은 물이 불규칙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건너야 해요. 저는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군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가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허리까지 들어가도 멈추지 마. 그리고 그는 먼저 얼음 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뒤따랐습니다. 얼음은 발을 디딜 때마다 크릭 하고 울었습니다. 한 걸음마다 죽음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은 무릎을 스칠 때 그 차가움이 뼛속까지 번졌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딸을 안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딸아이의 울음은 얼어붙은 공기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 얼음 조각이 튀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참으며 몸을 낮췄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얼음 깨진다. 빨리! 강 중앙으로 향하는 동안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제 다리는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아내와 딸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씻겨 나갔습니다.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얼음은 더 크게 갈라졌고 물살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다 왔다. 뛰어. 지금. 우리는 마지막 힘을 모아 얼음 위를 넘어 강 건너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 군인들의 고함이 울렸지만 이미 늦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국경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쓰러졌고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었다. 정말로 살아있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중국, 아직 또 다른 지옥이 남아있었습니다. 두만강을 넘는 순간 우리는 간신히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났지만 그 앞에 펼쳐진 중국 땅은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을 넘어온 직후 브로커는 짧게 말했습니다. 움직여. 여기 오래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젖은 옷이 몸에 딱 달라붙은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며 숲속으로 걸었습니다.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감각이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딸아이는 이를 꽉 깨물며 울음을 참았고 아내는 딸을 감싸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숲을 지나 도착한 곳은 중국 조선족 마을 외곽에 있는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철문을 열자 오래된 양초 냄새와 먼지가 섞여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이미 2명의 다른 탈북자가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브로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 같이 있다. 내일 새 연락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남겨둔 채 문을 잠그고 사라졌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차가운 어둠만이 우리를 둘러싼 채 시간은 끝없이 늘어지는 듯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무릎에 기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디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해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정말 진실인지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외부의 소리는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울리는 개짖음, 차량이 급하게 지나가는 소리, 경찰서 무정이 같은 쇳소리. 아내는 창고벽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겠죠?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아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철문 손잡이가 흔들렸고 문틈 아래로 손전등 불빛이 스쳤습니다. 딸아이는 아내 품에 얼굴을 파묻고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몇 초 후 발걸음 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몇 초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인다. 조선족 중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다. 그 말을 듣자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추적은 끝났지만 중국에서도 또 다른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브로커는 급히 지시했습니다. 이동한다.
지금 당장 우리는 다시 트럭 뒤편에 몸을 숨기고 좁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없는 트럭 안에서 시간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트럭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내려. 다음 장소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하 창고처럼 보이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조그마한 전등 하나가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바닥은 습기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며칠을 버텼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밤에만 잠시 음식을 전달받고 밖에서는 중국 공안의 순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멀리서 자동차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와 함께 중국어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야. 안에 누구 있는지 확인해. 우리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호흡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울리고 손전등 불빛이 틈 사이로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붙잡히면 끝이다. 우린 다시 돌아가게 된다. 잠시 후 들려온 소리는 다른 쪽 문을 강제로 들추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바로 다음은 이 방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들려온 무정의 호출에 공안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살아남았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며칠 뒤 브로커는 드디어 마지막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동한다. 태국까지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조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길 끝에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태국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끝없는 어둠의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 남부의 밀림지대를 넘고 숨이 멎을 듯한 더위 속에서 트럭 바닥에 몸을 웅크리며 한 번만 더 붙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이 열렸고 눈부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의 임시 수용소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과 마주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안도, 두려움, 슬픔, 죄책감, 해방감. 몸이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은 것을 뒤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딸아이는 창밖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집 있어.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집, 그 단어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북한에서의 집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장소가 되었고 중국에서의 은신처는 잠시 숨만 붙일 수 있었던 어둠이었고 이제 새 집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그래. 그 말은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우리는 하나원에서 적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이름을 배우고 다시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내일을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두만강의 얼음이 내 발을 잡아당기는 듯했고 보위부의 차가운 시선이 뒤에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들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살아도 되는 사람.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몇 달 뒤 우리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는 조용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저는 의료 자격을 다시 준비하며 한국에서 의사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그 길은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작은 바람을 느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람은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바람이구나. 그 사소한 자유마저 저에게는 벅차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한 인간도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눈을 뜨고 과거의 그림자가 제 어깨에 손을 얹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넌 날, 저는 단순히 북한을 떠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갇힌 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제 삶은 조금씩 다시 빛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힘들고 어떤 날은 과거가 갑자기 달려들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살고 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 너머에서 다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